엄마, 제발 가만히 집에만 있으세요. 62세 김술래는 38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의 아침 식사, 아들의 빨래, 딸의 육아 지원까지. 하지만 남편의 퇴직과 아들의 독립 후 그녀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치유할 수 있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잊혀졌던 작가의 꿈. 하지만 62세에 다시 펜을 든 순례에게 돌아온 건 가족의 냉대와 출판사의 모욕이었습니다. 과연 순례는 모든 편견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진아, 저녁은 먹고 가니?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겨우 20평 남짓한 이 집에서 김술래는 38년을 살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부엌 타일은 곳곳이 깨져 있었죠. 하지만 술래에게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딸 은희를 낳고 아들 우진을 키운 38년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엄마, 저 분당으로 이직했잖아요. 이번 주말에 짐 빼러 올게요. 우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말투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듯 담담했죠. 술래의 손에 들린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분당이면 멀지 않은데. 그냥 여기서 출퇴근하면 안 되겠니? 엄마, 저 이제 32이에요. 독립할 때도 됐죠. 32살. 순례가 우진을 낳은 지 꼭 32년이 흘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32년 동안 순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우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순례의 아침은 늘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전화를 끄는 순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습관처럼 3명분을 끓였지만 이제 이 집에는 2명만 남게 될 거였습니다. 여보, 나왔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박영호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3달 전 명예퇴직 이후 영호는 매일 오후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할 일도 없는데 뭐. 복지관에서 바둑이나 두다 왔소. 영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편은 구조조정으로 62세에 회사를 나왔어요. 35년간 몸담았던 회사였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던 남편이었지만 결국은 숫자로 정리되었죠. 순례는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TV 앞에 앉은 영호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낮 시간을 함께 보내본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녁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3시인데 벌써 저녁 준비요? 아, 그러네요. 순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빨래를 했고 점심은 남편과 간단히 먹었고 청소는 어제 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토요일 오전 우진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짐 챙기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점심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우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아들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우진아, 엄마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별로 없어요. 커다란 캐리어 하나에 우진은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넣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도 박스에 담았죠. 순례의 시선이 벽에 붙어있던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우진아, 이 사진도 가져갈 거니?
그냥 두세요. 어차피 오래된 거. 그래도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우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30분 거리예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술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진이 떠난다는 게 단순히 방 하나가 비는 것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32년간 매일 아침 깨우고 밥 먹였고 빨래해주고 걱정했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삶을 살겠다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우진은 짐을 다 쌌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잘 가거라.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우진은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술래는 창문으로 아들이 택시에 짐을 싣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술래는 천천히 우진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만 남아있었죠. 술래는 우진이 놓고 간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우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산 거지? 술래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38년간 온 힘을 다해 가족을 돌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딸 은희가 결혼할 때도 손주 육아를 도와줄 때도 술래는 늘 뒤에서 묵묵히 지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딸은 자기 가정이 있고 아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퇴직해서 집에만 있습니다.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달려왔는데 결승선에 도착하고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이었죠. 술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저녁 식탁에는 2개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영호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술래는 건너편에 앉아 반찬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왜 밥을 안 먹소? 그냥 입맛이 없네요. 우진이 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요. 30분 거리인데 뭘 그렇게 해. 영호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8년간 자신을 정의했던 엄마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김술래라는 사람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술래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린 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실 거예요? 복지관이나 갈까? 당신은? 저도. 뭐 할 게 있나? 술래의 대답은 흐릿했습니다. 예전에는 우진의 빨래를 하고 은인의 집에 반찬을 갖다 주고 시장을 보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일도 없었죠. 영호가 나간 후 술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장면이었죠. 술래는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술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 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구연문화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술래는 이 도서관 앞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안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술래는 도서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가에는 노인 몇 명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술래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문학, 역사, 자기계발이라고 적힌 팻말들이 보였어요. 술래의 발걸음이 문학서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집었어요. 그대 내 마음에 등불이여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술래는 책을 펼쳐 첫 장을 읽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문학책을 보시나 봐요. 뒤에서 사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 네.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참 게시판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공고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서가 가리킨 쪽으로 술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컴퓨터 기초반, 스마트폰 활용 교실, 그리고 성인 대상 글쓰기 교실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세요. 술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글쓰기. 그 단어를 본 순간 술래의 머릿속에 4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 술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국어 시간에 쓴 산문이 교내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술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술래야, 너 글솜씨가 정말 좋구나.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하면 어떻겠니? 술래는 그날 밤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사람.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글쟁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 닥쳐. 여자는 조용히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야. 돈도 안 되는 글쟁이 꿈꾸지 말고 빨리 취직해서 집안이나 도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술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술래는 베개를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대상을 받았던 원고지 뭉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죠. 그 후 술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3년 후 영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림을 하는 동안 글쓰기는 까마득히 잊혀진 꿈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45년 만에 그 단어가 다시 술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성인 대상 글쓰기 교실. 술래는 전단지에 적힌 문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구연문화도서관 2층 강의실. 수강료 무료. 문의 최준호 강사. 술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62살에 무슨 글쓰기야.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은희도 분명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술래는 전단지에서 시선을 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사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괜찮으세요.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다들 처음엔 자신 없어 하시다가 점점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최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세요.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사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술래는 한참을 전단지 앞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영호는 TV 뉴스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저 도서관에 글쓰기 교실이 있던데. 술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는 반찬을 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노인네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거 아니오? 저도 한번 가볼까 해서요. 당신이? 글쓰기를? 영호의 목소리에 살짝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글 좀 썼잖아요. 고등학교 때 상도 받고. 그게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무슨 글쓰기요? 그냥 집에서 쉬지. 영호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에게 꿈을 짓밟혔던 그날. 그리고 오늘 남편에게도 무시당한 오늘. 나는 왜 늘 이렇게 살아온 걸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술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술래의 어린 시절 꿈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다. 술래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번만 나를 위해 살아보면 안 될까? 화요일 오후 1시 50분, 술래는 도서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계는 어김없이 2시를 가리켰습니다. 술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2층 강의실 문 앞에 글쓰기 교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술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술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술래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60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교탁 앞에 서 있던 40대 초반의 남성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네. 저 김순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준호라고 해요. 편하게 앉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술래는 뒤쪽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60대 후반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김복자예요. 저도 지난주에 처음 왔거든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셔요. 복자의 친근한 태도에 술래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주제로 짧은 글을 써볼 거예요.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준호는 칠판에 주제를 적었습니다. 술래는 빈 노트를 바라보며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술래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희를 처음 안았을 때, 우진이 첫걸음을 뗐을 때, 남편과 처음 데이트했을 때. 하지만 술래의 펜은 다른 순간을 향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날. 담임 선생님이 술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 생애 처음으로 김술래라는 이름이 불렸던 순간이었죠. 술래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나였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학생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했다. 상장을 받아든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술래는 글을 쓰는 동안 주변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오직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문장들만이 존재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잡은 펜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쓰신 분들께서 한 분씩 읽어주시겠어요? 준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와 놀았던 이야기, 젊은 시절 여행 갔던 추억, 첫 월급을 받았던 날. 술래는 자신의 글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밝고 따뜻했지만 자신의 글은 어쩐지 슬픔이 배어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술래 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술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죠. 저는 아직 괜찮아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는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들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나였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래는 겨우 몇 문장을 읽고 멈췄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죠.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냉소가 아니라 공감이었어요. 술래 씨.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술래 씨의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요? 네. 화려한 문장이나 기교는 없지만 술래 씨가 느꼈던 그 순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이게 바로 좋은 글이에요. 준호의 말에 술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잘했다, 훌륭하다, 진심이 담겨 있다는 말을. 정말 그런가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긴 글을 써보세요. 술래 씨 안에 아직 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술래는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술래는 걸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래는 마트에 들러 저녁장을 봤어요. 카트를 밀며 반찬 재료를 고르는데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우진이야. 그래, 우진아.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엄마는 좋아. 술래의 대답에는 평소와 다른 생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술래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나는 조금 달라졌어. 저녁 식탁에서 영호는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오늘 나물이 좀 짜요. 그래요? 제 입맛엔 괜찮은데. 당신 요즘 뭔가 딴 생각하는 거 아니오? 무슨 말씀이세요? 술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생각을요. 그날 밤 술래는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나의 이야기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첫 장을 펼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2년을 살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글을 썼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글을 인정해 주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술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62세 김술래의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마다 술래는 글쓰기 교실에 갔습니다. 3주가 지났고 술래는 점점 글쓰기에 빠져들었어요. 준호 강사는 매번 술래의 글에 따뜻한 피드백을 줬고 복자를 비롯한 동료들도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술래 씨, 오늘 쓰신 글도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복자 씨. 복자 씨 글도 재미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자와 함께 도서관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술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술래 씨는 어떻게 글쓰기 교실에 오게 됐어요? 젊었을 때 꿈이 작가였거든요. 근데 포기하고 살았죠. 그러다 우연히 전단지를 보고 와, 대단하세요. 저는 그냥 심심해서 왔는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복자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밝은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은 뭐래요? 글쓰기 교실 다니는 거. 복자의 질문에 술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왜요? 좋은 일인데. 우리 남편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쓸데없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무슨 쓸데없어요. 복자의 말에 술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영호뿐 아니라 은희도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은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응? 은희야, 무슨 일이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요즘 화요일마다 늦게 들어온다고. 술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나도 궁금했소. 당신 어디 가는 거요? 저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뭐하러? 술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쓰기 교실이 있어서. 거기 다니고 있어요. 글쓰기 교실.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글쓰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해요. 엄마,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 안 해요. 60 넘어서 학생처럼 교실 다니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은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술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은희야, 엄마가 뭘 창피해할 일을 했니? 엄마는 모르시는구나.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우리 엄마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아줌마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아세요? 그게 뭐가 문제니? 문제죠. 나도 체면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술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은희야, 엄마, 제발 그만두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아빠도 계시잖아요. 영호도 거들었습니다. 당신 은혜 말이 맞소. 이 나이에 무슨 글쓰기요. 그냥 집에서 손주나 봐주고 나랑 복지관이나 다니지. 여보, 저는 당신이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가족 생각 좀 하시오. 은희도 창피하다는데. 술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막힌 것 같았죠. 은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내 말 알아들었죠? 다음 주부터는 그 교실 그만 다니세요. 은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영호는 다시 TV를 켰고 술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돗물 소리에 묻혀 술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 그날 밤 술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영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술래는 글쓰기 교실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강사의 따뜻한 격려, 복자의 환한 웃음, 자신의 글을 읽을 때 느꼈던 살아있음. 나는 왜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3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괜히 무리하지 말고요. 술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술래는 집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은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피해요. 쓸데없는 거예요. 술래는 결국 마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복자였습니다. 술래 씨, 오늘 왜 안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복자 씨.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정말요? 괜찮아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복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술래는 거짓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가족들이 반대해서요. 뭐라고요? 왜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창피하다고. 전화기 너머로 복자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술래 씨, 우리가 뭘 창피해요?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해서 술래 씨 인생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선생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술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자의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날 밤 술래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나의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그 공책.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3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지금 가족은 나를 위해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창피하다고 한다. 쓸데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사람일까? 술래는 펜을 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술래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영호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도서관으로 가는 길 술래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가보자. 강의실 문을 열자 복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술래 씨, 오셨네요. 네, 왔어요. 술래는 자리에 앉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 강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어요. 술래 씨,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소식이요? 네. 다음 달에 자전적 에세이 공모전이 열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응모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모전. 그 단어에 술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 강사는 공모전 안내문을 나눠줬습니다. 제5회 우리들의 이야기 자전적 에세이 공모전. 술래는 안내문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주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분량 A사 신메인에. 접수 11월 30일까지. 시상 대상 1명 상금 300만 원 및 출판 지원. 출판 지원. 그 문구를 본 순간 술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글이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술래 씨, 한번 도전해 보세요. 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왜요? 술래 씨 글에는 힘이 있어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글은 배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느낀 걸 쓰는 거죠. 술래 씨는 62년을 사셨잖아요. 그 안에 분명 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래는 안내문을 꼭 쥐고 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또 반대할 거야. 특히 은희는. 현관문을 열자 영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소? 네. 또 그 교실 갔다 온 거요? 네. 영호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술래는 안도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안내문을 펼쳐놓고 술래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은희의 출생, 우진의 첫 돌잔치. 하지만 술래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35년 전 은희를 낳고 2년 후였어요. 술래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아들이었죠. 영호는 좋아했고 은희도 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어요. 하지만 임신 8개월째 술래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조산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술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영안실에서 술래는 손바닥만 한 관을 안았어요. 그 안에는 한 번도 울지 못한 아들이 누워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술래는 하루 종일 관을 안고 울었습니다. 영호는 곁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 술래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은희를 돌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 우진을 낳았지만 술래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작은 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35년간 술래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영호도 은희도 우진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써야 해. 술래는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의 상처를 꺼내기로요. 다음 날부터 술래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복지관에 간 사이 술래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황혼의 첫 장. 제목을 정하고 술래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38년간 어머니였지만 단 하루도 어머니가 되지 못한 아들이 있었다. 글을 쓰는 동안 술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35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가 펜 끝을 타고 흘러나왔죠. 매일 2시간씩 일주일 동안 술래는 글을 썼습니다. 사산한 아들 이야기, 그 후 겪었던 깊은 슬픔, 우진을 낳고 다시 살아난 순간, 그리고 지금 글을 쓰며 비로소 치유되는 마음까지. 한 주 후 술래는 글을 다 썼습니다. A사 8장 분량이었어요. 다 썼구나. 술래는 원고를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화요일 글쓰기 교실에서 술래는 준호에게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가 쓴 글이에요. 준호는 조용히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준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술래 씨. 준호는 원고를 내려놓고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 글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깊은 상처를 용기 내서 쓰셨다는 게. 괜찮나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글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꼭 공모전에 내세요. 준호의 격려에 술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복자도 술래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술래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읽고 싶어요. 고마워요, 복자 씨. 집으로 돌아온 술래는 원고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족들이 보면 안 됐으니까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 하지만 술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공모전에 내고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요. 그날 밤 술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위한 첫 번째 도전. 술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렜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11월 중순 술래는 공모전 마감일을 2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완성했고 이제 제출만 하면 됐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술래는 은인의 집에 반찬을 갖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영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술래의 원고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술래는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건 서랍을 정리하다가 찾았소. 당신이 쓴 글인 것 같던데. 영호는 원고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여보, 그건 제 거예요. 함부로. 당신이 함부로 이런 글을 쓴 거 아니오?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둘째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놨다고요? 가족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치부라니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제가 겪은 일이고. 당신만의 이야기요. 나도 그 일을 겪었소. 은희도 영향을 받았고.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아픔이란 말이오. 영호는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걸 누가 본다고 생각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요? 여보, 제발. 영호는 원고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술래의 귀를 때렸어요. 안 돼. 술래는 달려가 원고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호는 원고를 절반 이상 찢어버렸어요. 이제 정신 좀 차리시오. 나이 들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오. 영호는 찢어진 원고를 바닥에 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술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원고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안 돼.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죠. 그날 밤 술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원고를 펼쳐놓고 어떻게든 복구할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써야 해. 기억을 되살려서. 월요일 아침 술래는 결심했습니다. 출판사에 가서 원고를 보여주기로요. 공모전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술래는 인터넷으로 찾은 출판사 주소를 적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석 출판사,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출판사였어요. 오후 2시 술래는 출판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 건물이었죠. 술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 실례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 원고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원고요? 여성은 술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원고신데요? 제 이야기를 쓴 에세이예요. 자전적. 아, 자서전이요? 여성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서전 안 받아요. 특히. 여성은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뭔가요? 특히 일반인 자서전은요. 요즘 누가 할머니 에세이를 봐요? 솔직히 시장성이 전혀 없거든요. 술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할머니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예요. 출판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에요. 상품성 없는 원고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상품성이요.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인생 이야기. 그런 거 읽을 사람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시간 아깝게 글 쓰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손주나 보세요. 여성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술래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술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가주세요. 바쁘거든요. 술래는 고개를 숙이고 출판사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품성이 없다. 할머니 에세이는 아무도 안 본다. 여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술래는 가방에서 원고를 꺼냈어요. 테이프로 이어붙인 흔적이 군데군데 보였죠.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62살에 이제 와서 작가. 웃기는 소리야.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래는 멍하니 걸었어요. 주변 풍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소. 술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62년을 살았지만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자였어요. 술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술래 씨, 오늘 교실에 안 오셨네요. 괜찮아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술래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래는 조용히 울었어요.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3일 동안 술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영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술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호가 문을 열자 복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술래 씨 친구 김복자예요. 술래 씨 계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복자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는 술래를 봤습니다. 술래 씨,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안 받고. 복자 씨. 술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자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술래 씨, 저 좀 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복자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죠. 복자 씨, 안 되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술래는 울먹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원고를 찢은 일, 출판사에서 당한 모욕,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느낀 일까지. 복자는 조용히 술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술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술래 씨,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술래 씨 글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상품성이 없대요. 할머니 에세이는 아무도 안 본대요. 그래서 뭐 어때요? 우리가 할머니면 어때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이야기가 있는데. 복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술래 씨, 그 출판사 직원 말은 틀렸어요. 술래 씨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저도 읽고 울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남편분이 원고 찢은 거, 그건 남편분이 잘못한 거예요. 술래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복자는 술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술래 씨, 이대로 포기하면 후회할 거예요. 원고 다시 쓸 수 있죠? 기억은 나는데. 그럼 다시 써요.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할 수 있어요. 복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이건 술래 씨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복자의 말에 술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술래는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기억을 되살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어요. 영호는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술래는 원고를 다시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더 나은 글이었어요. 더 진솔하고 더 깊었죠. 화요일 글쓰기 교실에서 준호는 술래의 원고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술래 씨, 이 글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선 힘이 느껴져요. 정말요? 네. 꼭 공모전에 내세요. 이 글은 반드시 인정받을 거예요. 준호의 격려에 술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11월 29일 마감 하루 전. 술래는 우체국에 갔어요. 손에는 봉투에 든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등기로 보내시는 거죠? 네.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공모전 사무국이요. 술래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봉투가 직원의 손을 떠나는 순간 술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우체국을 나와 길을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엄마. 그래, 우진아.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미안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술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진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응원할게요. 술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네. 화이팅 하세요, 엄마. 전화를 끊고 술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를 위한 시작. 술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2월이 왔습니다. 술래는 매일 결과를 기다렸어요. 초조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으니까요. 복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술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자 씨 고마워요. 복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술래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죠. 그래도 복자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12월 20일 순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례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공모전 사무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순례 씨의 황혼의 첫 장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순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대상이요? 네. 1월 15일 시상식이 있으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순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1월 15일 서울 중구의 한 문화센터 대강당. 순례는 은희가 골라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복자가 선물한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떨려요? 은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많이. 순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마지막에 호명된다고 했어요. 순례는 객석에 앉아 다른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순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순례 씨의 황혼의 첫 장. 62세의 평범한 가정주부가 35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사산한 아들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낸 이 작품은 심사위원 전원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실된 문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삶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62세에 다시 펜을 든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김순례 씨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트로피와 상장을 받는 순간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영호, 은희, 우진, 그리고 복자와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3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세에 다시 펜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창피하다고, 나이 들어서 무슨 글쓰기냐고. 저도 그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가 있고 우리도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순례는 객석의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38년간 당신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저도 저를 사랑하고 싶다고.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제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객석에서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최준호 선생님, 포기하지 않게 잡아준 김복자 씨, 그리고 순례의 시선이 우진에게 머물렀습니다. 늦었지만 응원해준 제 아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진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황혼이라고 끝이 아니에요. 황혼은 새로운 첫 장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순례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가족들이 순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순례. 영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평생 표현이 서툴렀던 남편이었죠. 내가 잘못했소. 여보. 당신 원고 찢은 거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난 몰랐소. 영호는 순례를 끌어안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순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은희가 다가와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던 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은희야. 엄마글 읽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술래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술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뚝뚝한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진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술래는 꽃다발을 받아 안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우진아, 고맙다.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축하해요. 술래는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복자와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술래 씨, 대상 축하해요. 복자는 환하게 웃으며 술래를 껴안았어요. 복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술래 씨가 해낸 거예요. 준호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술래 씨,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자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술래 씨는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불을 붙여드린 것뿐이에요. 일행은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족들과 복자, 준호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식사를 하며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술래, 이제 책이 나온다면서요? 네.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3월에 출간된대요. 제목은 뭐로 할 거요? 황혼의 첫 장이요. 그대로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목이요. 당신답게. 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책 나오면 제가 SNS에 홍보할게요. 제 친구들한테도 다 알릴 거예요. 정말 창피하지 않아? 창피하긴요. 자랑스러운데요. 우진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회사 사람들한테 다 자랑할 거예요. 우리 엄마 작가시라고. 술래는 웃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가 술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래. 왜요? 앞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시오. 내가 막지 않을 거요. 여보. 38년간. 고생 많았소. 영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술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 술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내가 해냈어. 62세에 시작했지만 해냈어. 술래는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황혼의 두 번째 장.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술래는 펜을 쥔 채 미소 지었어요. 62세 김술래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